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옆에 보시는 제규어의 막내 SUV 모델이죠. 이페이스. 이페이스는 사실 국내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만 판매가 됐다면 최근에 이제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요. 제규어 이페이스의 디젤 모델의 성능, 그리고 기존의 가솔린 모델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이페이스 디젤의 좀 소개에 앞서 최근에 그 제규어 브랜드의 좀 이슈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 실적이 9.7% 감소한 이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랜드로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좀 감소폭이 컸고요. 그나마 제규어 브랜드는 5.5% 정도만 감소하는 이러한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 감소 같은 경우에 그 제조사들에게는 그 신차 판매에 대한 신차 출시에 대한 압박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에 맞추기라도 하듯 2년 내에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에서는 5개의 신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랜드로버 브랜드가 3대, 그래서 제규어 브랜드가 2대, 이렇게 5대의 신차가 2년 안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5대의 차종 가운데 이 제규어 브랜드에서는 XJ와 J페이스라는 2대의 차종이 출시가 됩니다. XJ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규어의 기암이죠. 기암 세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XJ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바로 순수 배터리 전기차 만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 브랜드의 기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차량을 순수 전기차로만 선보인다는 것, 제규어 브랜드에게 있어서 이 전동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형 XJ 같은 경우에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시 모델인 J페이스는요, 바로 E페이스, F페이스를 잇는 제규어의 SUV 라인업인데요. 알파벳 J에서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 기암이라고 부를 수 있는 XJ의 J를 따와서 제규어 SUV 패밀리의 가장 상위 모델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이 J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동화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전동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에 또 대응하고 여러 가지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응한다는 이러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신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늘어날 다양한 제규어의 라인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이페이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 차량을 얼마나 좀 잘 활용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제규어의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배출가스 규제가 좀 더 심화되면서 제조사들에게 전동화 모델을 좀 출시하게 될 것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개량을 해서 효율적인 엔진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제규어가 내놓은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디젤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인제니움 2.0 디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엔진의 효율성 역시 향상시킨 엔진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규어 이페이스 디젤 모델을 보신다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규어 이페이스 디젤 모델의 디자인,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이페이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기존의 가솔린 모델과 디자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라든지 이 루프라인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곡선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측면 모습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봐도 참 F타입이 떠오르는 그러한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상위 모델은 F페이스의 디자인과도 상당히 좀 유사한 디자인 요소들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규어의 스포츠 쿠페 모델인 이 F타입의 디자인을 많은 부분에서 채용해 오면서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도 곳곳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이 볼륨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에 이 곡선이 조금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곳곳에
이 디자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디자인들을 더하면서 곳곳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F페이스 또 F타입을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그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이 하단에 상당히 크기가 큰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이 허니컴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면서 상위 모델들과의 일관성 그리고 좀 와일드한 모습까지도 함께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규어 E-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 요소들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보시면 이 루프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전면부와 후면부 끝을 보면 상당히 좀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F타입의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좀 채용을 해왔지만 SUV에 맞는 디자인으로 좀 변화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도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파여 있는 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서 좀 강인한 이미지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원터치로 이렇게 열리는 리어 게이트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려보면은 뭐 소형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넉넉한 시트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시트를 폴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577리터의 적재 공간이고요. 또 6대4로 분할되는 이 시트를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는 1234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또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짐이 뭐 앞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림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보통 다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이게 고정되게 되어 있는 끈 같은 게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제규어 E-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거를 하고 보면은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상단에 있는 또 다른 이 고정판 때문에 이렇게 주행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상단에 있는 이 가림막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좌측의 제일 끝에 보면은 이 11V 아울렛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거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뭐 전원을 연결해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러기네트로 된 조그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적재 공간 자체의 활용도가 최근에 이제 국내 출시했던 많은 소형 SUV들 모델들을 보셨겠지만 그러한 소형 SUV들 같은 경우에 이 적재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뭐 E-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넉넉한 공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적재 공간을 만들기까지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서스펜션인데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멀티링크 타입이긴 하지만 인테그랄 링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링크의 구조를 조금 더 달리해서 이 적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하기 좋은 이 리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승차감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하는 데도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역시 가솔린 모델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디자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실내 레이아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앞에서부터 이 운전석, 조수석까지 좀 흘러내리는 듯한 이러한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시보드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독특하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형 SUV 차량들이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한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렇게 완만한 곡선 형태로 흘러내리는 듯한 이러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브랜드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소형 SUV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센터 파시아라 보면은 10.2인치 터치 스크린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기존의 제규어의 모델뿐만 아니라 뭐 랜드로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비슷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이 제규어와 랜드로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SKT맵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제가 항상 시승을 하면서 수입 차량들 시승을 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쓰기 불편하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기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내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편의 사양들을 좀 개선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조금 제기어 랜드로버 브랜드의 차량을 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셨던 부분이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너무 좀 오류가 많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차차 조금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개선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버튼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치 스크린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결한 이 실내 버튼 구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버튼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돌려서 작동시키는 이 에어컨 공조 버튼이라든지 오디오 장치 볼륨 버튼을 한번 만져보면요, 고급스러운 감각뿐만 아니라 이 작동할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이 상당히 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이 찰칵거리는 음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작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임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세세한 사항인 것 같고요. 기어 노브 왼쪽에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 계기판, 특히나 이 지금 이페이스 DJ 모델에 있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한 10.2인치 정도 돼 보이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위치를 했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모두 한 4가지 정도를 크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다이나믹, 주행 성능을 강화한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부터 컴포트, 에코, 그 다음에 빗길, 그 다음 빙판길, 눈길에 적합한 이 윈터 모드까지 모두 4가지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윈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4륜구동 모델이라 보니까 앞뒤로 이제 구동력을 최대 100%까지 앞뒤로 이제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윈터 모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미끄러진 도로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구동력을 미끄러지는 바퀴에 적절히 배분을 하면서 구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이러한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앞쪽을 보면 이 작은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이런 공간에 요즘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을 많이 지원을 하죠. 하지만 뭐 이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뭐 기능은 따로 보이지가 않고요. 또 암레스트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USB 2개 단자 2개가 위치를 해 있고, 마이크로 심카드도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11V 아울렛 같은 경우에 앞쪽과 뒤쪽 이 2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컵홀더를 빼내서 이 하단의 적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러한 칸막이 같은 게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안에 수납돼서 칸막이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컵홀더를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올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컵홀더에 뭐 물건을 넣지 않더라도 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재 자체가 상당히 좀 고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키 같은 것을 올려놔도 그렇게 차량의 움직임이 심하지가 않다면 뭐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뒷좌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 공간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제기어 브랜드의 가장 작은 SUV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게 좀 맞춰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뭐 2개 이상 넉넉하게 남는 공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머리 공간 같은 경우도 주먹 하나가 살짝 넘어가는 이러한 공간,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발 같은 경우에도 뭐 앞쪽에 상당 조금 공간이 있어서 좀 앞으로 조금 더 뻗을 수 있긴 하지만 그 공간들이 상당히 좀 넓지가 않고요. 또 이렇게 의자를 시트를 고정해 주는 부분 하단이 이렇게 좀 낮아져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이 움직이는데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시트 히팅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앞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12V 아울렛이 또 하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로 이제 USB 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헤드폰 같은 경우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아주 작긴 하지만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은 SUV 모델이긴 하지만 곳곳에 있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 하단에도 있고요. 또 운전석에도 기어노브 앞쪽이나 뒤쪽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리에이션에 달리해서 공간을 더 넓게 쓰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앞쪽의 대시보드 구조 자체 때문에 글로박스 하단의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어 아래쪽에 있는 포켓 쪽에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상당히 넓은데요. 1열의 운전석과 조수석 하단에 있는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 1리터짜리 물병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만큼 깊이도 상당히 깊고 넓이도 넓어서요, 여유있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앞쪽으로는 이 러기지 네트도 있어서 또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 또 작은 또 수납 공간도 위치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스키스로는 마련되어 있지가 않네요. 긴 물건을 실을 때는 시트 자체를 모두 접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 폴딩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쪽이 4고요. 이 나머지 2열 공간이 6이고 이것들을 이제 접어서 더 적재 공간을 넓힐 수가 있는데요. 작은 SUV이긴 하지만 5인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자체가 이제 3개가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성인 3명이 타기에도 다소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인 3명이 타기에도 무리가 없는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앉는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축으로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좀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루프를 보시면 정말 넓은 파노라믹 루프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을 봤을 때 2열 공간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넓은 파노라믹 루프를 설치를 해서 2열에서도 느끼는 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2열 윈도우도 뒤쪽에 보면 이 쿼터 글라스가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열에서도 개방감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변화의 핵심은 바로 보시는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겠죠. 기존의 가솔린 모델 P250 모델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D180이라 불리는 이 디젤 엔진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D150, D180, D240까지 3개의 디젤 엔진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에는 D180만 들어가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 180은 바로 엔진의 최대 출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는 P250으로 이제 표기가 되고 있었죠. 250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디젤 엔진 역시 그렇게 숫자로 좀 쉽게 출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43.9인데요. 상당히 좀 높은 토크를 발휘하는 디젤 엔진이겠죠. 지금까지 제규어 랜드로버가 좀 선보였던 이 인제니움 라인업,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뿐만 아니라 이 효율성도 상당히 좀 중시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엔진 자체에 좀 알루미늄 소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무게를 줄인 장점도 있는 엔진입니다. 복합 연비는 12.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주행을 해봐도 한 평균 연비, 복합 연비 정도의 수치가 계속 나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이 전동화 모델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을 어떻게 더 성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전기차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이 이 전동화 차량들이 앞으로 좀 많은 제조사들이 좀 선을 보일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뭐 10년, 20년간은 그래도 내연기관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연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이 전동화 모델들만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효율적인 대처 방안은 아니죠.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냐, 이것에 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규어 EPX 디젤의 한번 주행 감각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규어 EPX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예전 10년 전만 해도 제규어에서 SUV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제규어를 떠나서 벤틀리, 람보르기니까지 SUV를 만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SUV 모델 좋아하고 계시죠.
SUV가 이렇게 인기를 끈 데에는 단순하게 뭐 적재 공간이 넓고 뭐 사용하기 편하다 이런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적재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좀 유틸리티성, 활용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SUV 모델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차량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전장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기에는 세단보다는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SUV 모델이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차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디자인에 있어서도 SUV 모델 같은 경우에 차량의 크기를 조금 더 기존 세단 모델의 디자인 요소를 채용을 하면서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기존 디자인을 계속 채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 한마디로 말하면 도화지가 더 커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SUV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SUV 자체가 차량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치를 더 실을 수가 있죠.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돈 문제 더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차종이 SUV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SUV 선택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제조사들에서도 또 많은 SUV를 또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SUV가 뭐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다양한 라인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디젤 모델을 좀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정숙성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보면은 가솔린 모델과의 정숙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지 상태에서는 좀 차량의 밖에서 이제 들었을 때는 당연히 뭐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 특유의 엔진음이 좀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요. 이렇게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엔진음보다는 이 노면 타이어에서 나는 이 노면음이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이 엔진 자체의 소음도 적고 진동도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차음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세그먼트의 차량에 이 정도의 차음을 한다는 게 사실 원가 측면에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기업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이 차음만큼은 아주 잘 처리가 돼 있어서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 소음은 거의 좀 찾아볼 수 없다. 뭐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이러한 소음 수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디젤 모델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유 있는 토크입니다. 뭐 엔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43.9에 상당히 넉넉한 토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 주행 시에는 250마력의 넉넉한 출력으로 시원하게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뭐 토크가 조금 센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추월을 한다든지 가속을 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좀 많이 쓰는 부분에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젤 모델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3.9의 이 엔진 성능이 제가 지금 시승하면서 느낄 수 있는 뭐 고속 주행 시라든지 아니면 시내 도로에서의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변속기와의 매칭입니다. 9단 변속기가 좀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9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 가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킥다운이라고 하죠. 기어 단수를 한 단계 내려서 좀 더 강한 토크로 좀 넉넉한 가속 성능을 발휘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때때로 이쯤에서는 좀 킥다운을 해줘서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데 좀 킥다운이 되지 않고 계속 그 같은 단수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솔린 모델에서도 좀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디젤 모델이라서도 좀 여전히 좀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주행을 하면서 그렇게 뭐 불편하다라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하는 이러한 제기업 브랜드의 차라면 이러한 엔진과 변속기의 매칭, 특히나 이 변속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고급감, 승차감의 고급감을 느껴지게 하고 스포티한 주행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요소인데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무게 부분을 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차량의 E-페이스 같은 경우에 차량의 무게가 2.2톤입니다.
이 크기의 차량으로서는 정말 무거운 차량인데요. 제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 그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홍보도 했고 또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뭐 기존의 제기어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차체를 통해서 무게를 많이 줄인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상위 모델인 F페이스만 해도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E-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노코크 차체 자체가 이 스틸 소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금속 덩어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무게가 나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요. 또 그러한 차량의 무게를 비교적 좀 가볍게 끌고 나가는 이 엔진 자체의 성능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엔진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원가, 차량을 제작하는 원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알루미늄 소재를 차량에 사용하는 건 정말 좀 많은 돈이 드는 부분입니다. 소형 SUV인 만큼 원가 절감을 위한 그러한 소재 사용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무게가 2.2톤에 부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전고가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링에서 거동의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모노코크 차체에서 오는 이 뛰어난 강성 그리고 전륜과 후륜의 서스펜션 구조가 그러한 역할을, 주행성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까 그 적재 공간을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테그럴 링크라 불리는 이 후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쉽게 좀 드리자면요. 요즘에 많이 쓰이는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전륜에는 이제 맥퍼슨 스트럭과 WC-본 이 두 가지 서스펜션이 많이 쓰이고 있고 후륜에는 토션빔과 멀티링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장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맥퍼슨 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고 또 부품 값이 좀 싸기 때문에 중형 이하의 차량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전륜 서스펜션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WC-본 같은 경우에는 이 새에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의 그 쇄골 형태로 된 V자 형태의 이 암이 두 개가 위아래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바퀴 두 개를 이제 잡아주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겠죠. 맥퍼슨 스트럭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WC-본 같은 경우 사용이 되는 경우 중형 이상의 차량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맥퍼슨 스트럭과 WC-본의 그 성능 차이가 많이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성능의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WC-본이 아니라 맥퍼슨 스트럭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성능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후륜의 서스펜션입니다. 바로 토션빔과 멀티링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이 탄성이 있는 이 소재를 사용한 이 긴 발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바퀴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퀴를 잡아주고 과거에는 이 토션빔 자체가 상당히 좀 저가의 차량, 심지어는 뭐 상용차, 트럭 같은 경우에 많이 쓰였던 방식이긴 하지만 요즘에 토션빔 같은 경우에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요. 좀 소형 차량, 뭐 중형 차량 이하의 소형 차량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에 반해서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두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바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멀티링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바퀴를 이제 두 손 또는 네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좀 상상하시면 쉽게 이미지가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바퀴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충격 같은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링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 차량, 주행성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차량에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간을 조금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기어 E-페이스에 탑재된 이 후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테그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 링크라고 불리는 이 팔 같은 경우에 바퀴의 위쪽을 잡고 있는 두 개의 링크, 그 다음에 아래쪽을 잡고 있는 링크
링크, 이렇게 4개의 링크가 있고 또 하나의 암이 기준을 잡아서 이 안정감을 주는 이 암이 하나가 또 존재합니다. 총 5개의 팔이 바퀴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인테그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있는 링크가 하나 정도만 잡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부의 공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상부의 공간을 줄여서 적정권도 더 넓힐 수가 있겠고요. 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량의 좌우로, 그러니까 옆쪽 측면에서 전해지는 이 충격 같은 경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잡아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테그랄 방식의 멀티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스펜션들을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방식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은 뭐 토션빔을 썼기 때문에 이 차량의 승차감은 나쁠 거다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요즘에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단점을 최소화해서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직접 아마 시승을 해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승을 하면서 제원표를 보고 나서야 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듣기만 한, 뭐 검색을 통해서 알기만 한 이러한 단점들을 좀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런 여러 종류의 서스펜션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알고 차량을 접하는 것도 이 차량을 시승을 하면서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서 이 차량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PS 역시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계기판상의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충돌 방지, 그리고 뭐 차량 유지 어시스트, 뭐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같은 이런 다양한 운전자 보조 장치들이 좀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선 유지 어시스트, 일명 이제 LKS라고 불리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차선의 이제 중앙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좌우 차선을 읽고 차량의 안쪽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최근에는 많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이러한 고급 사양들의 차선 유지 기능도 탑재하고 있지만 아직 EPS에는 그런 것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 메뉴 상에서요, 이제 엘카스 메뉴로 들어가 보면은 스티어링을 직접 이제 조향을 해서 이제 차선의 안쪽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차선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인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을 이제 끄고 켜는 기능까지도 확인을 메뉴 상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